처음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실 황철성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철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셨고 서울대학교에 오셔서는 반도체 후학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철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예.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루기에는 너무 무겁고 큰 주제라서 제가 이걸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지금 그 공개된 각 회사들의 어떤 의견 자료, 그리고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리더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대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강력한 경쟁이긴 하죠. 그러면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GP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학부에 SK 하이닉스의 김진국 미래기술원장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GP니까 우리가 외부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때 우리 김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외부 위협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중국의 위협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에겐 다행이죠. 이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중국 억제책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당분간은 좀 잊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 최소한 오늘 제 강연에서는 중국은 잊어버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게 이제 미국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위협이 이제 훨씬 더 우리에게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느낀 점이 뭐냐면, 확실히 우리가 선진국, 소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대비해서 어떤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논의를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위 대응에 지금 급급한 상황인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이는 이 자료가 17년 1월이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데요. 그때에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펴낸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분야의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 보고서라는 내용이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게, 이게 이제 백악관의 관리들이 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대충 이 위원회가 보니까 백악관 소속의 한 3분의 1,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이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인더스트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눈에 띄는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이름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한 5, 60페이지 돼서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읽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반은 중국의 부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대학의 연구에 투자하라, 그것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소위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했는가를 살펴보니까 대학에다가 이 연방정부의 연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그 결과로 대학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소위 크레이지 아이디어에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쓸만한 것인가는 인더스트리에서 판단해서 그걸 픽업을 해서 상업화한 것이 미국이 성공했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두 달 전에 나온 이제 이 보고서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백악관에서 펴낸 보고서인데, 요건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이제 전략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750페이지 좀 넘어서요.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또 이렇게 긴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그 앞에 이제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페이지쯤 된 서머리가 있고요. 그것도 읽어보기 싫으면 사실 그 앞에 또 포워드가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봐도 되는데, 제가 한 30페이지 읽어봤는데요. 이 눈에 띄는 게 이걸 쓴 체어가 누구냐면 에릭 슈밋입니다. 커뮤니티 체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전에 나왔던 보고서의 연장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반도체에 관한 얘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여기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딱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하여튼 이 얘기를 종합하면은 지금의 상황을 좀 과장해서 위기를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의 서플라이어가 미국의 가상 적국의 해안으로부터 110마일 떨어진 데 있는 것은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의 리질리언스, 소위 그 건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단순한 이제 아까 우리 이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이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그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의견이 관계에 잘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숙성이 된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이제 실제 정책으로 임플리먼트 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좀 뭐랄까 겁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GP를 해야 되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칩이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는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그 뭐랄까 좀 임팩트가 있게 다가온 내용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해서 우리를 좀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심지어는 작년만 해도 인텔이 자체 칩을 TSMC에 외주를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180도 그 모델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보면은 이제 CEO가 바뀐 그 큰 이제 이유가 있는데, 현재 CEO가 팻 겔싱어죠. 근데 그 팻 겔싱어가 그 오레곤 지역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인텔 보드에서 사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본인이 제시한 조건이 그거였답니다. 우리가 칩을 외주를 줄 게 아니라 우리가 파운드를 하겠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늘 인텔은 보면 TSMC보다 공정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게 지금 현재 TSMC의 현재 상황이고요. 요게 인텔의 현재 상황입니다. 7나노, 10나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보면은 인텔이 더 높습니다. 이 말은 꼭 인텔의 공정 기술이 TSMC보다 나쁘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 사람은 이제 아몬 크리스티아노라고 6월부터 퀄컴의 CEO를 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인텔하고 굉장히 뭔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 분야를 드라이브 하겠다고 하는,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백업이 있겠죠. 그런 내용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TSMC로부터 뭔가 TSMC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벗어나겠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걸 생각이 됩니다. 인텔 자체는 보면은 저에게 굉장히 그 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잘 아시는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인데요. 원래 인텔이 만들었던 새로운 옵텐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모리가, 여기 이제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인텔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컴퓨터를 보시면 이 CPU 안에 보면은 SRAM이 있어서 캐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D램이 보면은 그 서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인텔 입장에서 보면은 이 D램을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이 D램을 마치 캐시처럼, 서버에서 캐시처럼, SRAM처럼 쓰고 그 나머지 부분을 본인들의 옵텐이라고 하는 메모리로
앞으로는 이제 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2년 전에 내놨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버 시장이 D램이 이제 여기 장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CPU 아키텍처를 인텔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우리 G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런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90년 초까지는 일본 회사들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인텔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해갖고 아직까지도 인텔이 1등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게 지금입니다. 99년, 2000년에 보면 인텔의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겠죠. 완전 단독 1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중반 넘어서면서 삼성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 회사들은 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대 후반 가면은 삼성이 대약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 약진했습니다. 자, 이제 TSMC가 3등이죠. 제 생각에 올해 지나서 다시 이 자료를 만들면 최소한 2등, 어쩌면 1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때 소위 비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이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만큼이 메모리이고요. 대개 한 30%쯤 됩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큰 게 패밀리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퀄컴,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죠. 넘사벽이죠, 넘사벽. 그 다음에 이제 CPU 분야의 그 인텔, AMD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인텔은 자체 생산을 하니까요. 역시 넘사벽입니다.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TSMC가 있죠. 이거는 점점 더 넘사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메모리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메모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 잘하니까 비메모리를 좀 잘해보자, 시스템 반도체를 좀 집중해보자 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한편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우리는 메모리는 잘하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을 보시면 요게 전체 반도체 시장이고요. 요게 메모리 시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이 3천억 달러일 때 메모리 시장이 15%였습니다. 대개 한 450억 달러쯤 됐는데요. 지금 한 5천억 달러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메모리 시장이 한 30% 돼가지고 전체 한 1,500억 달러쯤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도체 시장 전체가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 메모리 시장이 거의 3배 이상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 시장의 성장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사실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이쪽이 그 포유류의 뇌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포유류의 뇌의 크기가 지름이 커지면 이 CPU에 해당되는 뉴런, 그러니까 CPU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개수랑 좀 비슷합니다. 뭐 1대1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뉴런의 개수는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고요. 직경의 제곱에 비례해서 많아지고요. 메모리에 해당되는 스냅스의 개수는 3승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지가 발달할수록 CPU보다는 메모리가 더 발달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원 들어가던 해인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CPU나 되게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1000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용량이 10만 배가 커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갈 길이 멀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시냅스와 뉴런의 비가 지금 보면 한 10,000배쯤 되는데요.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D램과 CPU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비를 보면 아직도 10배에서 100배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메모리가 아직도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곰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옛날 사람인데, 하여튼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생긴 커브에 이렇게 피팅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내놨고요. 요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휴대폰 가입자의 수입니다. 시작할 때는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세츄레이션 됐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 트랜지스터 매년 생산된 트랜지스터 개수를 하고 이런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한 여기 어디쯤 와 있을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츄레이션 커브의 0.01%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반도체 시장에 이 부흥기는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먼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많이 생산되는 트랜지스터의 99.9%가 메모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고요. 거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늘 이제 이 생각을 할 때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는 우리가 1등이니까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잘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자 이런 이제 논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닌데요. 작년 말 올해 초 들어서면서 그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크놀로지 로드맵인데 보시면 이 D램 분야에서는 요 보라색을 보시면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여기 1등입니다. 지금 대개 한 14점, 15나노 정도 되는 디자인룰을 가진 D램을 제일 먼저 개발한 게 마이크론이고요. 놀랍게도 낸드 플래시 176단은 마이크론이 독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D램하고 낸드에 있어서 적어도 기술력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1등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져야 될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마켓 쉐어가 뭐 그렇게 왕창 꺾어질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양산 기술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고 프로핏을 어떻게 내고 그다음에 그 많은 양의 웨이브를 어떻게 적게 투입하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1, 2년 안에 저 마켓 쉐어가 뭐 지금 뭐 D램이 예를 들어 40%가 된 게 20%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옛날에 뭐 20몇 나노 할 때는 이 세대가 바뀔 때 대충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10몇 나노 하니까 이게 거의 1.5배에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1등하는 업체가 한 발 더 내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이고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2등, 3등 하는 업체가 이제 빨리 추격해서 그 갭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 갭이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치고 나왔을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8년 전에 엘피다를 머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엘피다를 머지를 했을 때 일본 히로시마 랩에 있던 엔지니어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놀랍게도 마이크론의 D램 개발 엔지니어 숫자가 삼성의 2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못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사실은 아직은 크게 영향이 보이진 않지만 다소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행히 감소분을 상당 부분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낸드 플래시는 이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까지 추세를 보면은 이게 조금씩 이 독보적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늘 반도체에서 메모리는 우리가 1등 이 전제를 이제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소위 그 인적 구성을 통한 인프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그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가령 삼성전자를 제외한 뭐 특정 회사를 이제 지칭을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보면은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IDM대로, 팹리스는 파운드리는 파운드대로 각각 분야의 전문화를 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어떤 그
캐시플로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에 인력 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좀 미비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저 김영준 단장님도 계시는 그 진행형 반도체를 통해 갖고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가령 진행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반도체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분야는 아닙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부 R&D 대부분 사실은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기 위한 정부 R&D 대학에 주는 연구비는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난 토요일 날 그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이제 이 중앙 일간지에 실린 사설인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위상과 초격차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1등하는 분야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온 얘기가 파운드리 얘기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운드리 1등 한 적이 없습니다. 2등 겨우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브링업하는 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정확한 정보가 나와야지 굉장히 이렇게 좀 혼동된 정보가 나오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언론이 그럼 다 틀리냐? 요거는 어떤 분이 다른 신문에 쓴 내용인데요. 제가 이름을 밝히기가 뭐지 이걸 좀 지웠는데 굉장히 긴 글인데요. 너무 잘 쓰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수가 봐도 저보다 훨씬 식견이 높으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메모리 얘기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 언론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사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다른 신문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분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굳이 이걸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 교수도 반도체를 모르는데 뭘 가르칠 수 있겠나. 뭐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한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반도체를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대학에서 배우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씀 요약을 드리면 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한 것처럼 이제 이게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사실은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드리는지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그 비전문적인 의견이 심지어 어떤 정치적 고려까지 돼서 뭔가 이렇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회사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여태까지는 이 고급 인력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학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대학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대학 평가를 뭐 QS 랭킹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 R&D를 위한 어떤 정부의 투자가 대학의 R&D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이제 지금 뭐 너무나 절실해진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아마 여기 다른 패널리스트께서 이제 아마 계약학과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계약학과 못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2019년에 이제 삼성에서 서울대학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학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공과대학 내에서도 이렇게 아주 그 우호적이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령 극복을 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학과를 만들어가면 교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교수를 그럼 뽑으면 되지 않냐. 계약학과라고 하는 건 계약이 해지가 되면 학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교수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계약학과를 위해서 교수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계약학과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 지금 우리 학부의 계약학과라고 하는 학부를 말하는 건데요.
학부의 교육 이념이 소위 파이자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고 전인적 소양을 가진 일반 교양인을 키우는 것이 현재 대학 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생을 키워가지고, 물론 안 하는 건 낫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 소위 전쟁의 용사로 내보내겠다, 좀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학원에 R&D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그 반성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